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용기를 내 썰밤에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하마터면 엄마를 잃을 뻔했거든요.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남편이 엄마를 해하려던 그때의 끔찍한 광경이 기억에 생생해요. 사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장모를 죽이려 했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어찌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게요.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어요. 무역 관련 회사였는데 같은 팀에서 일하다 눈이 맞았고요. 3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죠. 신혼생활은 나름 행복했어요. 시댁이 멀어서 그런가 그 흔한 시집살이도 없었고요. 남편은 연애 때처럼 다정다감하고 한결같았죠. 맘 같아선 둘만의 알콩달콩한 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시댁에선 하루빨리 손주를 보길 바라셨어요. 결혼이 좀 늦었던 탓에 당시 남편 나이가 30을 훌쩍 넘긴 상태였거든요. 뭐 지금이야 40줄에 애를 낳는 사람도 많지만 그 시절엔 남편 나이쯤이면 이미 자녀 한두 명은 있는 게 보통이었죠. 그래서 신혼 초부터 굳이 피임은 하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딱 1년 만에 아기가 찾아와 줬어요. 10달 내내 배불러 낳고 보니 남편을 똑 닮은 아들이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웠어요. 시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죠. 그쯤에 남편이 승진하면서 일이 많아진 탓에 독박 육아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며 얼마나 보람찼는지 몰라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엔 조금씩 제 개인 시간도 챙길 수 있었죠. 그렇게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시아버지의 치매 발병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60이 넘어 뇌졸중을 크게 앓았는데요. 다행히 빠르게 처치를 한 탓에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그 후유증 때문인지 자주 깜빡깜빡 하셨어요. 수십 년도 전의 일은 세세한 부분까지 잘만 기억하면서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자꾸 잊어버리셨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게 대표적인 치매 초기 증상이더군요. 나중엔 집 앞에서도 길을 잃고 며느리인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셨어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갔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죠. 이 치매라는 게 얼마나 슬픈 병인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늘 점잖았던 시아버지는 어느 순간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버렸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떼를 썼고요. 남아있는 욕구라고는 오직 식탐뿐이었죠. 삼시세끼 제때 끼니를 차려드려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밥을 달라 난동을 피웠고요. 똥오줌 가리는 것도 어려워해서 기저귀를 채워야만 했죠. 홀로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시어머니는 1년 만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셨어요. 도저히 혼자선 못 돌보겠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셨죠. 남편은 어차피 직장인이라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사실은 제게 거들어달라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자신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10만 해주면 본인이 90을 다 할 테니 걱정 말라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부관계에 위계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될까 싶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 떠맡게 될 것 같았죠. 고민 끝에 슬쩍 요양병원 얘기도 꺼내봤어요. 평생 함께 산 아내도 힘이 부처하는 마당에 전문 인력의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만은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어요. 네가 아직 젊어서 모르나 본데 그건 그냥 너희 시아버지 죽으라고 내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다. 병원에 억만금을 줘봐라. 자기 식구 돌보는 것처럼 해주나. 식사 때 되면 그냥 밥 입에 우겨 넣고
난동 부리면 손발 묶어놓고 짐승 취급하는 곳이 한두 군데인 줄 아니? 실제로 그 시절의 요양병원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이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도도 됐었고요. 남편도 하나뿐인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내키지 않았는지 제게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죠. 여보, 나 지금까지 당신한테 정말 잘했잖아. 당신 남편으로서 영재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양보해주면 안 될까? 아버지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돌아가실 때까지만 집에서 우리가 모시자. 엄마가 책임지고 도맡아 돌본다니까 당신은 그냥 옆에서 거들어만 주면 될 거야. 나도 주말엔 열심히 도울 거고. 제발 부탁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고향집을 정리했고요. 시아버지와 함께 저와 남편이 살던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갑자기 바뀐 환경이 낯설었는지 부쩍 짜증이 늘었죠. 밥을 차려드리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요. 저만 보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욕을 퍼부으셨어요. 무엇보다 대소변을 자꾸 아무데나 싸놔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10몇 번씩 시아버지의 더러워진 옷을 빨 때면 내가 대체 뭘 하는 건가 자괴감이 들었네요. 치매 환자 돌보는 건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웬걸 직접 겪어보니 차라리 아이를 하나 더 키우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게다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시아버지 돌보는 일을 자꾸만 제게 밀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 손목이 아파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로 했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병원 투어를 다니셨죠.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거기다 대고 차마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잘 다녀오시라 보내드리는 수밖에요. 그럼 시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건 꼼짝없이 제 차지가 됐죠. 가뜩이나 식구가 둘이나 늘어 살림하는 것도 버거운데 육아에 시아버지 간병까지 하려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일이 바쁘단 핑계로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했네요. 주말에도 사회생활이라면서 상사들과 접대 골프만 치러 다녔고 말이죠. 그때라도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정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시아버지를 제 자식처럼 씻기고 먹이고 입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엾고 애틋해지더군요. 머릿속이 백지가 된 시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제가 며느리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예쁜 색시라고 부르며 제 뒤를 졸졸 쫓아다녔죠. 마치 갓 태어난 아기 오리가 어미 오리를 뒤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시아버지를 어떻게 진심으로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시아버지에게 짜증이라도 내는 날이면 그날은 하루 종일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죠. 한 번은 시아버지가 밥 먹기 싫다고 땡깡을 부린 적이 있는데요. 가뜩이나 집안일이 밀려있고 아들 녀석도 재워달라 울며 보채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싫으면 말아요! 하고 포크를 확 빼앗다. 그만 제 손을 찔러버렸지 뭐예요. 피만 살짝 흐를 정도였기에 그냥 놔뒀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어디선가 연고를 찾아와선 제 손에 덕지덕지 발라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사과하시더군요. 그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치매로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시아버지가 가여웠고 잘 돌봐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시아버지가 어떤 사고를 치든 절대 화내지 않았고요. 늘 웃는 낯으로 대하려 노력했네요. 그 덕분일까요? 시아버지는 그 뒤로 10년을 더 살다 가셨어요.
밤에 자는 중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겁기만 하더군요. 자꾸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건 시어머니와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또 살아는 지더군요. 이 때때로 아이의 재롱에 웃기도 하고 만난 음식 하나에 행복해지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식구들이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무렵 남편이 뜻밖의 시한폭탄을 던졌어요. 아니 글쎄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지 뭐예요. 이유도 너무 황당했어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지. 처음엔 어디 방송에 출연 신청을 해서 제작진이랑 짜고 몰래카메라를 찍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더없이 진지하더군요. 영화 감독은 내 오랜 꿈이었어.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아버지 치매로 돌아가신 거 보고 인생이란 게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해야겠다 싶었어. 회사 그만두는 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알면 당신이 분명 반대했을 테니까. 그거야 당연하지. 영재 이제 곧 고3이야. 학원비다 대학 등록금이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천진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퇴사라니. 당신이 그러고도 영재 아빠야? 어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제 말이 서운했던 걸까요?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당신 그 말은 좀 그렇다. 내가 책임감이 없다니. 나 가장으로서 10년 넘게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했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아프든 말든 새벽 6시만 되면 어떻게든 일어나서 회사 갔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난 왜 돈을 벌어야만 할까? 늘 절망하면서. 당신이 그런 내 마음을 알아? 여보, 나도 일 안 해본 거 아니잖아. 남의 돈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그치만 적어도 영재 대학 가기 전까진. 더는 못 해먹겠는데 어떡해? 당신 김 부장 알지? 그 자식이 얼마나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줄 알아? 뭔 일만 생기면 다 나한테 떠넘기고 잘한 건 지 덕이고 못한 건 내 탓하느라 바빠. 이제 나도 그만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기어이 영화 감독인지 뭔지 하겠다는 거야? 누가 시켜는 준대? 나도 그냥 대책 없이 무작정 때려친 거 아니야. 당신 내 친구 상식이 알지? 그 영화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그 자식이 내 시나리오 보더니 나쁘지 않다고 좀 더 발전시켜보자고 하더라고. 잘만 하면 시나리오 작가로는 바로 입봉할 수 있을 것 같아. 영화야 우선 작가 데뷔한 다음에 시작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딱 1년만 시간 주라. 나도 더 늦기 전에 내 꿈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 10년 동안 열심히 가장으로서 일했는데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부탁할게. 급기야 남편은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했어요. 그러니 저도 더는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10년 넘게 묵묵히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니 딱 1년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내버려 두자 결심했죠. 겨우 1년인데 그동안 수입 없다고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나름 모아둔 적금도 있었고요. 알겠어. 그럼 딱 1년만이야? 더는 안 돼? 정말? 정말 허락하는 거야? 그래. 그놈의 영화 감독인지 뭔지 어디 한번 해봐.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아이고, 이럴 때만 사랑한다지? 그 뒤로 남편은 집에 틀어박혀 전에 써둔 시나리오를 손보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영화 프로덕션 사람들을 만나 술을 먹고 오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먹은 만큼 일이 잘 풀리진 않았나 봐요.
하긴 남편이 예술 공부를 정식으로 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쉬울 리 없었죠. 게다가 1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았던 양반인데 글이 술술 써질 리가 있나요? 반년쯤 지나서부턴 본인도 지쳤는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긴커녕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기 바쁘더라고요. 그럼 집안일이라도 거들어주면 좋을 텐데 살림은 예술적 영감을 해친다면서 손도 까딱 안 했죠. 그런 남편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설상가상 남편이 영화 관계자들한테 뇌물조로 돈을 갖다 바치는 바람에 얼마 없던 돈도 거덜이 나고 말았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친정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 두 분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였으니까요.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 부랴부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경력 끊긴 아줌마가 된 지 오래라 사무직을 구하는 건 무리였고요. 지인의 소개로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게 됐죠. 회사에서 서류만 만지던 것보다는 몸이 확실히 더 힘들었어요. 손에 물이 마르지 않아 습진을 달고 살았고요. 허리며 무릎이며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치매 간병만 10년 넘게 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무엇보다 식당 일은 힘든 만큼 보람찼어요. 제가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일까요? 일반 가정 음식과 달리 센 불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것도 신기했고요. 이런저런 조미료를 쓰는 것도 재미가 있었네요. 이 일을 가르쳐주던 주방 이모는 제가 음식 장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면서 나중에 돈 모아 가게나 한번 차려보라고 하더군요. 분명 잘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뛰더라고요. 주방 이모는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가게에서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줄 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을 쪼개 도서관에 다녔어요. 거기서 장사나 요리에 대한 책을 섭렵하며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웠죠.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딱 1년만 시간을 달라던 남편은 그 뒤로도 집에서 팽팽 놀기만 했죠. 제 등살에 못 이겨 몇 번 재취업을 한 적도 있었지만 다 3개월도 못 가 때려치기 일쑤였네요. 나중엔 나이를 먹어선지 경력이 단절돼선지 불러주는 회사도 없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요. 누굴 닮았는지 머리가 좋아서 장학금도 자주 탔고요. 기특하게도 따로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 썼거든요. 덕분에 저는 식당 일로 한 푼 두 푼 소액이나마 돈을 모을 수 있었고요. 그걸로 3년 만에 드디어 작은 한식집을 차렸죠. 처음엔 파리만 날렸는데요.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언젠가부터 가게에 손님이 줄을 잇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텔레비전 방송에 맛집으로 소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고요. 전국 곳곳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어 가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죠. 매출도 가게 운영 초창기와 비교해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돈을 쓸어 담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구겨진 종이뭉치 같았던 내 인생이 이제야 좀 피는구나 싶었네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이제야 좀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친정 엄마의 교통사고였죠. 아직도 그날이 기억에 생생해요. 늘 엄마 통해서만 연락하던 아버지에게서 웬일로 전화가 왔더랬죠. 순애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지금 너희 엄마 병원에 있어. 네? 엄마가 병원에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지 뭐냐. 머리를 크게 다쳐서 당장 수술해야 한대. 너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식구들 부를 수 있으면 다 부르라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부랴부랴 남편과 같이 병원으로 향했죠. 엄마는 장장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앞에서 피말리며 기다리고 있자니 자꾸만 몹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돌아가시면 어쩌지. 뭐 하나 효도한 것도 없는데 온갖 자책감과 후회로 미칠 것 같더군요. 종교도 없으면서 하늘에 대고 엄마만 살려주면 뭐든 다 하겠다고 빌기도 했네요. 하늘이 그런 제 바람을 들어준 걸까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엄마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좀처럼 의식을 차리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더군요. 뇌를 크게 다친 후유증인 것 같다고만 하더라고요.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 인공호흡기까지 장착해야만 했죠. 절망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혼수 상태긴 해도 어쨌든 돌아가신 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눈을 뜨실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죠. 병원에서도 몸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하더군요. 문제는 엄마를 누가 간병하느냐였어요. 아버지도 농사일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고요. 저도 가게 일로 바빴으니까요. 맘 같아선 남편에게 부탁하고 싶었어요. 영화 준비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제가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오래 간병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슬쩍 얘기를 꺼내보니 남편은 펄쩍 뛰더군요. 안 돼. 나 요즘 새 영화 프로덕션 접촉하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내 시나리오를 꽤나 관심 있어 해.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고. 시나리오 쓰는 거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엄마가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 걸 옆에서 그냥 특별한 문제는 없나 간간히 봐주기만 하면 돼. 병원 선생님들한테 안내받아야 할 거 있으면 안내받고. 글쎄 그것도 힘들다니까. 시나리오가 무슨 일기장 쓰는 것처럼 쉽게 써지는 건 줄 알아? 자료도 많이 찾아봐야 하고 엄청 집중해서 예민하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야 하는 거라고. 엄연한 예술이야 예술. 예술을 어떻게 병원에서 장모님 돌보면서 해? 그럼 어떡해? 난 일해야 하고 아버진 농사 지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우리 엄마 간병을 부탁할 수도 없잖아. 뭘 어렵게 가려고 해. 그냥 간병했으면 되는걸. 가게 요즘 장사 잘 돼서 돈도 많잖아. 간병을 단칼에 거절하고 사람을 쓰라는 남편이 야속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죽어도 싫다 하니 별 수 없었죠. 남편 말대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병원 소개로 간병인을 구해 엄마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병원비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공호흡기를 장착하면 기계 크기 때문에 최소 2인 병실을 써야 했는데 그 돈이 말도 못하게 비쌌어요.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되더군요. 거기에 간병인 급여까지. 아무리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그렇다고 살아있는 우리 엄마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결국 식구들 생활비를 줄여야 했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씀씀이가 꽤 커져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친구들과 국내외로 여행 다니기 바빴고요. 백화점에서 곧잘 명품백이며 모피코트를 구매하기도 하셨죠.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도 새 프로덕션 사람들과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돈을 물처럼 썼어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영화 찍을 기회도 얻을 수 있다면서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줬는데요. 엄마의 혼수 상태가 길어지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다 따로 얘기했죠. 엄마 병원비가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오고 있어서요. 가게 수입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당분간 좀 절약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난색을 표했어요. 아니, 내가 쓰면 뭘 얼마나 쓴다고? 애초에 무슨 병원비가 1,000만 원씩이나 나오니? 특별히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소 호흡기 하나 붙인 거 아니여? 그런 연명치료가 원래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님. 그렇다고 한 푼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친구분들하고 만나는 걸 좀 줄이고 쇼핑도 당분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말 한번 참 서운하게 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 만나서 먹고 놀고 뭐 사고 한 돈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되겠구만. 매달 1,000만 원씩 들여서